위한 토크 콘서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총 2번에 걸쳐서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는 현업 방송인과 배우 그리고 연출자들이 함께 글로벌 Z세대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면 함께 해주실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토크쇼 진행해 주실 분이십니다. 김태훈 문화 칼럼니스트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넷플릭스 킹덤 영화 변신의 주연 배우자 Z세대이기도 하죠. 김혜준 배우님 역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드라마 탑 매니지먼트 등 다수의 인기 웹드라마를 연출하신 윤성호 감독님과 러닝맨 넷플릭스의 범인은 바로 너를 연출하신 김주영 PD님 역시 무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훈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9 차세대 미디어 대전을 맞아 글로벌 Z세대에게 사랑받는 컨텐츠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라운드 테이블 토크 콘서트를 맡은 파 컬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킹덤뿐 아니라 미성년, 변신까지 2019년에만 3작품의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을 하신 분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이 배우 눈여겨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제의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주인공이죠. 현재 Z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1995년생 김혜준 배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웹드라마부터 국내 최초 유튜브 오리지널 제작 드라마를 연출한 윤성호 감독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의 넷플릭스 예능 범인은 바로 너를 연출한 김주영 PD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대화의 주제가요. 글로벌 Z세대에게 사랑받는 컨텐츠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이 주제어에 들어있는 Z세대라는 표현부터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대본에는 한국 나이로는 대략 20살에서 39살에 속하는 연령층이고 유년 시절부터 인터넷 등의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이며 신기술에 민감한 최강의 소비 권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정의에 동의하시는지부터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20살부터 39살이면 20년의 차이인데 20살 된 청년이 과연 39살 된 기성세대와 같은 Z세대라고 그 동질감을 가질 수 있을지 먼저. 아니, 처음에는 사실은 항상 이제 마케팅 용어로 호명이 되잖아요. X세대, Y세대, Z세대. 그래서 사실 좀 무감했는데 방금 사회자님이 지금 정의해 주신 걸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권역을 좀 묶어야지 뭘 사고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일단은 이 세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마케팅 용어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좀 권역을 좀 넓혀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Z세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김혜준 배우 같은 경우 이 Z세대의 그 정의에 동의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의에 동의하는지요? 네, 20살에서 39살까지가 같은 세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근데 저는 20살부터 39살의 그 차이는 너무 큰 것 같고 사실 4, 5살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 저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정의에는 사실 동의를 하질 못하는데 네. 그러면 본인을 Z세대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그냥 20대 중반이니까 그냥 신세대라고만 생각을 했지 Z세대라는 용어를 사실 이거를 오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Z세대라는 게 있고 이런 정의가 있구나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본인은 자신이 Z세대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네,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대본을 받아보니 Z세대가 되어 있더라. 네, Z세대 대표라고 해서 Z세대가 뭔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네. 윤성호 감독님 어떠세요? 이 Z세대의 정의론에 대해서. 윤성호 죄송합니다. 김주영 PD님. 네. 네.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중을 상대하려면 어떤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기에 그 Z세대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를 정의해 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부터 39세라는 것은 굉장히 20년 정도 되고 차이가 있지만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그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그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름이 있으면 좋으니까 Z세대라고 붙여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끊임없이 연구해서 저희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해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미디어 환경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같은 경우 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바뀐 미디어 환경에 의해서 이제 컨텐츠의 어떤 형성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색다른 예전과는 달랐던 컨텐츠를 생산하는 세대들을 전략적으로 어떤 공략한다든지 이해하기 위한 그 최초의 어떤 출발로서 이제 Z세대다라는 정의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바뀐 미디어 환경 속에서 컨텐츠 역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보면 아나운서 출신의 이제 장성규 씨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어른들의 뽀로로라고 불리면서 최근에 뭐 화제가 만발하고 있죠. EBS 교육방송의 크리에이터인 팽수 같은 캐릭터가 그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특징적으로 본다라면 과거처럼 진지하거나 얌전하거나 착하지 않고요. 또 어떤 도발적인 그 행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그 낯선 즐거움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생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감독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컨텐츠들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어필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부터 있을까요? 그 제 생각에는 그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세대들이 그 개성을 좀 더 중시하는 세대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세대라고 부르면 그 기존 세대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성장기를 겪었고 그럴 때는 모두가 잘 공부해서 어떤 정해진 길에 따르고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지금 세대는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세대에 들어가고 싶긴 한데 굉장히 달라서 그 장성규 씨가 컨텐츠에서 보여줬던 것도 아나운서의 어떤 고정관념을 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팽수라는 그 친구도 어린이의 친구들, 예를 들면 뭐 다른 캐릭터들도 있지만 어린이의 친구들은 굉장히 귀엽고 얌전하고 그랬는데 팽수는 어떤 대답을 예측할지 돌출 행동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개념을 부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개성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 개성이라는 것이 가장 지금 세대를 잘 설명하는 것이고 그 개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세대가 나는 나로 표현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장 이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주 좀 살짝 동의하면서 살짝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오히려 항상 이제 X세대 뭐 옛날 신세대 이러면은 옛날에는 좀 도발, 이 세상에 나는 거침없어, 룰을 깰 거야, 조직은 필요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 약간 슬로건 삼고, 물론 실제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근데 요새 지금 이제 팽수라든지 그 장성규 씨 워크맨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한 많은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도발보다는 도발인 척하면서 절반 정도 수능을 하는 거가 저는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비유하자면은 옛날 X세대에 대한 어떤 슬로건들은 그냥 이 방에 여기서 제일 센 놈 나와, 나는 너랑 싸우거나 아니면 너 같은 애들 안 싸우고 저 밖으로 나갈 거였으면 요새는 팔은 하나 정도 일진의 그 짱에 반짱에 팔을 하나 정도 잡고서는 깐족거리긴 하는데 네 팔을 잡고 있으니까 때리지 말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럼 팽수만 해도 가장 하는 유행어가 EBS 사장님, 저희 소속사 대표님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약간 뭔가 아이돌의 어떤 그 도제 훈육 시스템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틈틈이 깐족거리겠다. 어쩌면 장성규 씨 워크맨도 기존 아나운서가 프랜스 선언에 나 도발을 하긴 하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 그것도 어떤 거대한 종편이 이 뒤를 받쳐주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적당히 약간, 제가 좀 거친 표현이지만 좀 깐족거리고 얼른 회수하는 그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에서도 뭔가 도발할 것 같아 탁 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꼭 팽수나 워크맨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Z세대들의 약간 특징이 아닌가 싶고, 그 이유가 되는 것 중에는 지금 어쩌면 래퍼 사람들이 어떤 예능이든 드라마든 서사를 엔터테인먼트를 받아들일 때 그 바탕에 되는 레퍼런스가 현실이라기보다는 이미 즐겨온 픽션들과 어떤 서사 매체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규칙들을 우리는 안다.
드라마의 규칙을 알고 아이돌의 규칙을 알고 리포터가 리포팅을 하는 규칙을 아는데 그걸 갖고 노는 거가 우리는 오히려 재밌다. 현실을 갖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디어 세계의 규칙을 조금씩만 바꾸면서 즐겁게 치고 빠지는 걸 즐기는 약간 그래서 저는 약간 오히려 수능을 절반 정도 하는 게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이 과격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거칠게 사신 듯한 인상이 좀 등장을 해서. 한때 이제 창조는 편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두 개의 이질적인 것을 이제 합쳐내는 것. 뭐 스티븐 킹 같은 작가가 말했던 여러 가지 어떤 베스트셀러의 비밀 중에 하나가 이종 장르의 혼합.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교물과 공포물을 합쳐서 캘이라는 작품이 이제 탄생하고 뭐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이제 장성규 그 아나운서라든지 또는 이 팽수 같은 캐릭터를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장성규 아나운서는 이제 아나운서라고 하는 우리가 고정화되어 있는 직업의 틀을 깼다는 측면에서 인상적이었고, 팽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KBS나 MBC에서 혹은 케이블에서 나왔다면 그렇게 폭발적이었을까. 이 캐릭터가 사실은 EBS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고정관념 속에서 교육적이며 말하자면 이제 틀 안에서의 어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채널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막상 EBS의 주 시청자들이 아닌 20대 젊은이들을 이제 열광시킨, 말하자면 제도에 도전하는 인물처럼 이제 보였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지금 두 감독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굉장히 유미하고 인상적이지 않았나,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혜준 배우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팽수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네. EBS 관계자분이 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담아서 대답을 좀 좋아합니다. 팽수. 왜 이 Z세대들이 이런 새로운 캐릭터에 열광하고 어떤 점에서 그 매력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의 틀 있잖아요. 뭐 아나운서는 이래야 되고, 뭐 저희가 아는 EBS의 캐릭터들은 착하고 올바르고, 저희가 아는 펭귄의 이미지는 귀엽고 좋은 얘기를 하고 깜찍해야 되는데, 사실 펭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할 말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개성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소신들을 어디에 이렇게 억눌리지 않고 거침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요즘 세대 사람들의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을 대신 비춰줄 수 있는 캐릭터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캐릭터들이 과거에 없었나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장성규 아나운서를 볼 때마다 전현무라는 캐릭터가 이미 있었는데,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상파 방송사의 아나운서 이미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장성규 씨는 사실 이제 케이블 쪽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좀 아주 신선하게 보일 수 있는, 이전에 어떤 인지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던 상태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팽수 같은 캐릭터도 예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였는데, 이것이 이제 EBS라는 미디어의 새로운 그 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탈을 쓴 인형이라는 어떤 형식적인 파격에서 또 온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마미손이라는 캐릭터도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공통점이 우리가 이미 그 사람을 기성의 다른 시스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팽수는 그 전에 뽀로로가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가 약간 익숙했던 캐릭터를 한번 비트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다른 정체성을 씌웠지만 우린 뭔지 알아. 이 규칙을 알고 이 게임을 우리가 즐길게.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게 제 주변에 팽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20대는 거의 없고요. 40에서 50대들이 팽수를 안다는 걸 자꾸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따라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얘기 나온 김에 20에서 39가 아니라 어쩜 Z세대를 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유튜브도 노인 인구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길게 이렇게 오히려 Z세대를 20대에서 60대까지 잡은 다음에 그 중에 나는 어느 코어를 노린다. 그래도 그 코어를 노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거에 대한 기존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 사람들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놀자. 뽀로로를 보고 자란 세대한테 뽀로로가 만약에 유튜버로 나선다면 이게 이제 팽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아까 말한 마미손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은 되게 저항적인 힙합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간지라든지 뭐 스웩에 신경 쓰지 않고 고무장 끼고 나오면은 마미손이다. 이렇게 해서 이 게임을 너네가 이 게임을 그냥 즐겨라, 인정해라, 모르는 척해라. 팽수 안에 딴 사람이 있는 거 알면서도 괜히 팽수에 열광하는 척해라. 그래가지고 너는 더 재밌는 엔터테인먼트를 돈 안 내고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묘하게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자꾸 나누다 보니까요, 나이를 가지고 세대를 나누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낡은 틀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만 해도 이제
그 나이 또래가 거의 어떤 흡사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이제 구분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앞서서 저희가 대기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최근에 텔레비전 거의 안 보거든요. 예. 그리고 거의 유튜브라든지 이제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휴대폰 안에 있는 이제 새로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얻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세대에 대한 정의 자체도 이제는 나이 또래를 가지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들이 어떤 그 미디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미디어적 어떤 분류 방식들이 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PD님? 뭐 맞는 대답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제 미디어계에서 화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사용하는 게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팽투라든지 워크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회자되고 인기가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시작했느냐,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주목했느냐에서 출발하는 거를 파악하는 게 저희 이제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의,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들의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행이 됐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기사라든지 뭐 TV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화제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 화제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줄의 댓글에서 뭐가 재밌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공감을 하고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진짜 아래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데서 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인 어떤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어떤 그 화제 지수라든지 화제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미 변화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에 점점 더 주목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 감독님과 또 그 배우분이 나오셨으니까 실질적인 그 제작 환경에 대한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윤성호 감독님께 그 웹드라마라는 이제 용어조차도 없던 시절에 이제 웹드라마라는 이제 컨텐츠를 거의 최초로 이제 시도를 하셨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 오리지널 제작 이제 드라마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미디어와 제작 환경이라든지 어떤 제작의 방식에 있어서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간단히 제가 웹드라마 쪽에 2009년 10년부터 관심 가지고 보통은 이제 극장에 올릴 저예산 어떤 영화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라가지고 인터넷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던 게 한 2010년쯤이거든요. 그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다 조금씩 꽁트를 올리면서, 그때의 이유는 그냥 예산과 유통이었어요. 이렇게 메이저 콘텐츠가 아닌 마이너한 콘텐츠, 한마디로 독립영화 또는 뭐 인디 음악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메이저 채널에 유통시키느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을 쓰느니 그냥 여기다 올려가지고 소규모의 관객들을 만나자는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메이저 마이너 경계가 없잖아요. 웹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자주 찾는 메이저와 매처가 됐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튜브 오리지널, 그러니까 유튜브 본사, 그러니까 구글과 유튜브가 이제 같은 회사잖아요. 거기서 거기랑 딜이 성사된 콘텐츠에 드라마 16부작을 의뢰를 받고서 연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달랐던 점은, 아마 뭐 넷플릭스도 그럴 것 같은데 완전 사전 제작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요새 그래서 TV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노동시간 등등의 이슈가 되면서 사전 제작으로 아니면 거의 사전 제작으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큰 차이가 이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완전 사전 제작이었고 대본을 그러니까 미리 다 요구를 받는 거고요. 그 대본의 기획에 참여했는데, 제가 이제 웹드라마를 했지만 사실은 기존 어떤 메이저 채널들하고도 일을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방송국들하고. 그때 제일 달랐던 점은, 그때는 거기서 어떤 메이저 방송국들은 어떤 스타가 캐스팅됐느냐, 어떤 작가가 썼느냐, 그리고 뭐 대충 어떻게 될 거, 이런 것들이 더 관건이었으면 여기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스타는 안 나와도 된다 하지만은 여기에 톤 앤 매너, 나갈 비주얼 플랜에서 감독이 갖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충실히 하면은 오케이 믿고 가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들이 최소한의 어떤 시놉시스만 있으면 이제 배우라든지 연출 혹은 작가 같은 어떤 스타 파워들을 믿고서 제작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사전 제작보다는 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방영과 함께 제작이 돼가는 형식이었다라면, 새로운 이제 OTT 환경 속에서의 이제 제작 환경들은 대부분 어떤 감독이 확고한 이 작품에 대한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기획의 의도가 충실하게 다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면들을, 내용적인 측면들을 더 많이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기존 TV들도 대본 4개까지는 항상 원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는 뭐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언더독이 뭔가를 해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방점을 주는 거가 유튜브 오리지널은 적어도 좀 그거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지영 PD님은 어떠십니까? 그 범인은 바로 너도 그 100% 사전 제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사전 제작이라 하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공개일을 정해서 한꺼번에 에피소드를 시즌 전체를 공개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0개국에 동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언어가 아마 26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26개의 언어 작업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공개하려면 그렇게 사전 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있고요. 그 사전 제작을 함으로써 지금 윤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노동 환경이라든지 어떤 뭐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그 저희가 매주 방송하는 환경에 익숙한 시청자들한테는 어떤 피드백에 의해서 컨텐츠가 개선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향후 시즌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당연한 얘기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방송 환경이 변해서 그거에 따른 어떤 제작 환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어떤 플랫폼에 따른 아니면 뭔가 제작 환경에 따른 굉장히 그때그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배우님이랑 잠깐 얘기 나왔을 때 드라마 이거 찍을 때랑 저거 찍을 때랑 크게 차이는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신 걸 들었는데 그것처럼 당연한 얘기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 이야기의 힘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 콘텐츠든. 그래서 뭐 세대가 바뀌어서 시청 환경이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모바일로 보니까 조금 뭐 타이트한 숏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연상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콘텐츠가 되려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땐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혜진 배우는 어땠어요? 뭐 지금 PD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연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잠깐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했었는데. 네, 사실 연기를 하는 뭐 방식을 다르게 한다, 그 플랫폼에 따라 다르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사실 그렇게 뭐 제작 환경의 차이고 방식의 차이인 거지 연기를 하는 제 모습의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라마들도 사전 제작들이 많아지고 해서 상관은 거의 없지만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본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후의 일들을 뭐 미리 예상을 하고 연기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서 좀 더 탄탄하게 캐릭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출이라든지 작가뿐만이 아니라 배우들 입장에서도 좀 더 높은 완성도로서 이제 그 작품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국은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를 이제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어떤 열쇠가 되지 않나 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윤성호 감독님이 시도한 유튜브 드라마 3회까지는 무료였습니다. 네. 그리고 4회부터 이제 유료로 전환되는 시스템이었고요. 4회부터가 재밌었는데. 예. 네. 실제로 무료와 그 유료일 때 그 뭐라고 하나요? 조회수가 훅 떨어집니까? 그게 조회수가 4회부터 공개가 안 돼요. 저도 볼 수가 없어요. 4회부터는 예. 유료로 전환이 되는 유료 순간부터. 전환되면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때 작년에도 딱 여기서 제작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구글의 담당자분도 계셨거든요. 이 질문이 딱 기자들한테 나왔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그냥 말씀드렸어요. 구글 관계자 있었지만은 한 달은 프리미엄 체험이 공짜니까 가입하시고 본 다음에 탈퇴하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여기서 유의미한 답을 여기서 지금 질문에 취지에 맞는 답을 드리자면은 유튜브 프리미엄은 아직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유튜브야 뭐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한 7개 정도 나라 진출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프리미엄 채널에서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동남아시아 쪽에서 청소년 인구들이 결제를 되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게 약간 어쩌면 앞으로의 약간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근데 이제 아마 이건 뭐 제가 그 유튜브나 구글의 정책이니까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정확히 다 알지 못하지만은 오히려 약간 그냥 공개하는 방식도 그게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이렇게 약간 판단을 해야 되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100% 이제 그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김정 PD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유료 결제를 사용하는 그 OTT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어떤 미디어들은 사실 뭐 수신료를 내긴 했습니다만, 거의 이 Z세대와의 이제 어떤 분리 지점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신료를 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 시청이라는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OTT로 가게 되면 본인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어떻습니까? 이 유료 그 결제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컨텐츠의 차이 또는 시청의 어떤 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계시는 건지.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는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어떤 유료 결제를 해서 구독해서 보는 건데, 그 컨텐츠를 볼 루트는 굉장히 많잖아요. 넷플릭스도 하나의 이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서비스일 뿐인데, 저희가 뭐 표현이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간다와 뭐 스타벅스를 간다가 조금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그 TV를 본다와 넷플릭스를 본다가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미디어를 나는 뭘 선택해라는 게 자기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개성의 어떤 일종의 표현이 아니고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그게 아까 앞전에도 얘기한 어떤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세대의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그만큼 그 경쟁력이 있게 유지해야 되는 게 미디어 회사들의 목표일 텐데, 아무래도 그런 기꺼이 지불을 해서 유지할 만큼 컨텐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거를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세대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서비스를 지금 발빠르게 자리 잡은 게 아닌가. 물론 뭐 역사를 따지면은 그 DVD를 대여하던 곳에서 지금 미디어 회사가 되긴 했지만, 그 중간에 수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 미디어 업계에서도 빠르게 연구를 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혜준 배우는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유료 콘텐츠가 지금 있습니까? 네, 저는 제가 괜한 걸 물어봤군요. 네, 넷플릭스에서 지금 이 시즌까지 킹덤 그 출연자들은 뭐 이렇게 좀 무상으로 보는 시스템이 없나요? 옛날에 저 올레 TV 출연할 때는 그 사업자용을 달아주셔서 몇 년 동안 공짜로 영화를 보고 저도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고, 네, 저도 다 제 돈 내서 보고 있고요. 저도 뭐 넷플릭스나 막 엄청나게 열광해서 막 매일 찾아보고 이런 건 아닌데, 유튜브 프리미엄도 구독을 했었고요. 한 달 하고 간뒀죠. 예. 네. 넷플릭스도 지금 하고 있고 왓챠도 하면서 각종 OTT들을 약간 다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몇 개 정도나 유료 컨텐츠를 봅니까? 저 두 개. 곧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3개 되죠. 3개가 된다고. 네. 그게 국제적인 통계를 봤더니 그 2.5 채널 정도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료 채널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디즈니 플러스가 그 틈새에서 분명히 또 살아남을 것이다. 사실 넷플릭스를 본다고 뭐 디즈니 채널을 비싸서 못 보겠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고, 유튜브에서 유료 결제를 한다라고 해서 넷플릭스를 안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이 그 두 감독님에게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한번 접근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넷플릭스가 처음에 이제 유료 결제 시스템을 했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건, 만 얼마를 결제하면 2명에서 4명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때는 아니 그러면 몇천 원으로 차라리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효율적인 방식이었다는 걸 최근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4명에서 이제 엮입니다. 친구들끼리. 뭐 서로 내주기로 하고, 혹은 연인 관계끼리 공유하기도 하는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꽤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4명의 원오브댐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보던 구독 행위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2차 가입자의 이제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되게 생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저는 사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스탠딩 코미디를 많이 보는데, 국내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제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한 어떤 그 호기심과 그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그 OTT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뭐 시청을 하시면서 느꼈다든지 제작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그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만드신 게 부러워요. 뭐냐면은 유튜브는 어쨌든 약간 쇼폼의 콘텐츠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선 포지션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역시 또 거친 비유지만은 넷플릭스가 현대백화점이면은
약간 유튜브는 홈플러스 또는 GS25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구글 관계자들 네. 와 계시면 어떡하려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홈플러스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홈플러스 GS25도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샤넬이랑 거기에서 얼만큼 매출이 되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넷플릭스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그 롱폼의 콘텐츠는 어떤 브랜딩을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독하는 사람, 시청자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이미지를 획득을 하는데 사실은 일단 유튜브는 이 선반에 올려놔도 사실은 만약에 여기다가 훈제치킨 올려놔봤자 편의점에서 사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콘텐츠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마모되거나 향기를 잃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 플랫폼이 또 다른 브랜딩을 그 브랜드 가치, 브랜드 이미지를 획득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롱폼이 안정되게 당장에 반응하고 관계없이 처음 1편부터 14편까지를 다 봐야지 1편부터 10편 최종화까지를 봐야지 그 스토리텔링의 가치는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토리텔링의 매체, 스토리텔링에 강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그런 식의 약간 현대백화점스러운 OTT로 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장장의 서사보다는 묘사 지금 또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열심히 진술하는 이런 거가 지금 현재로서 유튜브에 어울리는데 그런데 이게 또 영원히 불변하거나 고착될 뭐 3년 5년 고착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일단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미디어가 가진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혹은 제공하는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같은 컨텐츠도 이제 다르게 소화될 수 있고 사실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도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쩌면 그 플랫폼하고 가장 친숙한 디바이스가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PD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들어오기 전에 그 사전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인 것 같다. 넷플릭스 담당자들이 자신들은 이제 미디어 포맷 저 포털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들은 이제 기술 회사라는 그 표현을 쓴다. 왜냐하면 IPTV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 시장을 선점하면서 공략하는 데는 소비자층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열어보면 옆 사람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추천작들이 그 앞면에 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넷플릭스는 나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감히 넷플릭스를 정의할 수는 없으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들은 이제 기술회사라고 표현한 거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개인 취향별로 어떤 추천이라든지 뭐 알고리즘 같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듯이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기술로밖에 구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술은 결국에 본인들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어떤 아이디어와 분석한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최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술로서 이제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컨텐츠를 추천하는 것인데 그 앞전에 얘기를 좀 보태서 하면 그 컨텐츠를 우리가 언제든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컨텐츠를 보는 것은 사람들의 결국 습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이제 미디어 회사와 제작자들의 목표일 텐데 그런 습관화한 것을 잘 기술적으로 구현한 것이 이제 지금 OTT 회사들의 큰 넷플릭스뿐 아니라 OTT 회사들의 큰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보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차려서 그것을 추천해주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에 좋은 컨텐츠를 보유하고도 있어야 되지만 제대로 된 추천을 해야 되는 것 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등한시하지 않아야 당연히 기술도 같이 따라가야 이제 미디어가 좋은 컨텐츠만 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게 결국 봐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들이 있는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어떤 미디어를 노출을 시키려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같이 이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IPTV를 통해서 이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게 될 때 사실 저희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 찾다가 지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내가 과연 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찾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자들이 주로 등장하는 어떤 추천 프로그램들이 이제 TV를 키면 바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저도 뭐 거기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만 추천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OTT 미디어들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인 그 추천 알고리즘 자체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고 좀 더 정교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비교 우위에 서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의 이 풍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어느 항공사를 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그 몇 시간 동안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그 비행기에서 보는 어떤 영화 같은 재미도 있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의 다 휴대폰을 들어 올려서 다운받은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로 가서 사실은 항공사 영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준 배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 네. 신선한 소재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와 소재에 대한 이야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단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동성애 소재를 다루는데 사실 제가 그때만 해도 남성 동성애를 다루는 작품들은 몇 번 봤었는데 여성 동성애를 다루는 작품은 저도 많이 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작품이라서 지금도 굉장히 신선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소재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웹드라마를 만드시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미디어가 바뀌면 소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혹은 그냥 그 참신한 소재라면 어느 미디어에서나 다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그것이 이제 궁금해요. 미디어적으로 프렌들리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좀 더 효율적인 소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거는 오히려 제 예측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전통적인 채널들에서 어떤 띠편성들이 없어지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오히려 인터넷이겠구나, 뭐 유튜브고 뭐 또는 네이버 TV고 이렇게 다 생각해가지고 더 굉장히 포커싱을 한 어떤 시트콤들이, 사라진 시트콤들이 웹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채널에서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령 김혜준 배우를 캐스팅했던 대세 백합 같은 경우에 레즈비언들의 세계를 다루는데 굉장히 경쾌하고 코믹하게 다뤘어요. 우울한 우리는 힘들어, 이런 퀴어 콘텐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것도 저는 가령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실버 웹도 있거든요. 죽어도 좋아 뭐 이런 이름으로 한 70대 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로 맨날 정치 콘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60대들이 죽어라고 사랑하는 웹드라마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뭐 먹방 드라마라든지 자꾸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기획을 하고 만들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었는데, 결국 그게 소기의 성과였고, 더 대폭발을 하는 건 결국은 좀 더 보편적인 공감성 이슈들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라든지 드라마의 어떤 스토리텔링 구도를 갖고 오는데 조금 더 간결하고 날렵하게, 또 시청 연령대를, 이 디바이스를 제일 좋아하는 시청자한테 맞춰가지고 했을 때가 결국 대박이 나서, 제가 가령 뭔가 만들어가지고 100만 조회수 나오고 좋아했다면은 그런 것들은 1000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영원하진 않겠지만은 약간 오히려 어쩌면 지금의 어떤 거에서는 공감성 이슈들이 더 도움이 되더라. 하지만 저는 또 그게 또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좀 더 포커싱되고 세분화되는 식의 콘텐츠들도 점점 더 기획됐으면 하는 게 창작자 생산자로서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소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태도에 따라서 같은 이제 재료로 만들어지는 요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듯이, 기존의 미디어가 어떤 소재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서의 접근 방식이 새로운 이제 미디어에게 오히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이다라고 지금 정리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잠깐 이야기 속에서 이제 길이에 대한 이야기, 분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PD님은 이 미디어에 따라서 좀 생각하시는 어떤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면 어떤 기준 혹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이동 중에 미디어를 그 컨텐츠를 접할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긴 호흡보다는 짧은 컨텐츠가 유리해진 건 확실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길이의 컨텐츠가 존재하는 시대가 되었고, 특히나 대세는 좀 더 짧은 컨텐츠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짧은 컨텐츠는 단순하게 초반에 이제 시선을 잡아야 그 컨텐츠를 보는 것이고, 그건 긴 컨텐츠도 마찬가지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이 연구하기를 초반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의 컨텐츠가 뭐 경쟁력이 아예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뭔가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비중이 달라질 뿐이지. 근데 짧은 컨텐츠가 확실히 대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짧은 컨텐츠의 어떤 붐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의하면 이제 테드라고 하는 아주 짧은 특강, 거의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인문과 지식적인 측면을 이렇게 짧은 순간에 습득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기 만족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시청률이 올라갔고, 그게 이제 세바시 같은 EBS의 프로그램을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열매를 딴 게 결국 이제 그 OTT 환경 속에서 여러 미디어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 환경이라든지 인터넷 환경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짧아야 된다는 강박을 가졌던 그 어떤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좀 게으른 분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 사실은 OTT 환경에 가서 1시간이 넘는 회차를 가진 것들이 10회, 20회로 이어지는 시즌제의 어떤 드라마들이 굉장히 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그 단지 미디어가 바뀌어서 이동 중에만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들의 어떤 게으른 분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약간 뭐 먹거리로 비유하면은 지금 컵밥이 인기인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컵라면은 컵밥이. 그런데 어쨌든 어쩌면 우리가 그게 어떤 세대가 그렇고 다음 세대는 다를 거라가 아니라, 저는 한 사람한테도 약간 엽떡을 먹고 싶은 날이 있고, 시간대가, 엽떡을 먹고 싶은 시간대가 있고, 제대로 차려진 한정식 코스를 먹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이 수요는 계속해서 같이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많이 하는데, 어떤 세대는 자극적인 걸 원할 거야. 떡볶이만 먹을 거야, 컵라면 먹을 거야. 아니요, 그 사람들, 그 친구들도 친구들하고 모여서 피자도 먹고 싶을 거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집밥도 먹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어떤 계층이나 세대에 대해서 어느 타임 때는 뭘 원하는지, 어떤 계절을 뭘 원하는지, 이걸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의미 있는 아이러니가 있는 드라마를 만든다면은, 그게 자기 결국 만드는 창작자나 생산자 또는 그 매체에 가장 유리한 거를 고르는 게, 애정이 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령 저는 쇼폼에 어울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긴 아이러니가 있는 서사, 서플롯 정도로 있는 콘텐츠를 제가 원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에 좀 더 주력하는 게, 당장 큰 반향은 없어도 그게 주력하는 게 저한테는 맞고 어떤 매체들한테 맞겠죠. 분량에 따라서 소재들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동 중에 짧은 시간에 소비해야 되는 어떤 소재가 어떤 것이며, 또 주말에 아주 여유 있게 이틀에 걸쳐서 아주 긴 호흡으로서 또 보게 될 소재들은, 그 컨텐츠들은 어떤 소재의 것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들의 질문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네. 어느 자리에 가보거나 사회자 입장에서 첫 질문 하시는 분이 제일 고맙습니다. 네.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싫어합니까? 저 뒤에 한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아트비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 꽤 크거든요. 구독자가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아까 전에 각 OTT가 이렇게 개인별로 뭐 취향에 맞는 추천을 해주는 게 이렇게 뭐 자기들만의 전략이나 이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컨텐츠 만든 입장에서 내 컨텐츠가 잘 추천되게 하려면 물론 잘 만들어야겠지만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추천 당하고 싶다. 이 OTT가 내 컨텐츠를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만병통치약을 내놓으라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저분한테 배워야 돼. 150만 구독자를 가진 분이 물어보는 거는 삼성이 지물포한테 어떻게 이거 벽걸이 TV 달아야 되냐고 굉장히 물어보는 거친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칠기보다는 현실적인 예인데, 네. 저는 사실은 오히려 배우고 싶습니다. 150만 구독자를 어떻게 그거를 누적을 시켰는지. 답이 없어. 몰라요, 나는. 150만 구독자를 어떻게 만들죠? 와. PD님 어떠세요?
네, 일단은 지금도 그 만드시는 거에 공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더 다른 지금 만들었던 이미 150만의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주제로 좀 확장하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원론적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네. 두 분이 컨텐츠를 만드셨는데 조회수가 150만 회가 안 나오면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무안해질까봐 겸손한 대답을 좀 아껴주셨습니다. 그 유튜브 환경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얘기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덕목은 성실함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등장했을 때 모두가 스타가 될 수 있다. 참신한 기획과 소재만 있으면 모두가 다 스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외부에서 이제 제작 의뢰가 와서 출연만 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가 지나가야 어느 정도의 양이 쌓이면서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튜브라든지 이 바뀐 OTT 환경 속에서의 1인 미디어들의 가장 큰 그 성공의 핵심은 결국은 성실성이다. 그 긴 시간 동안 피드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계속 컨텐츠를 생성시키면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그 기존의 미디어에서 그 제작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중앙에서 질문을 다 많이 해주시네요. 예, 저 펜코라는 회사의 김병훈 대표인데요. 아까 모두의 Z세대에 대한 정의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한데, 그 Z세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대죠.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사용자 반응.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는 웹드라마 다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들이 댓글에 대한 부분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 댓글을 보고 그 자기가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본능적으로 피드백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웹드라마 같은 경우라든가 딴 드라마는 사용자 반응을 보시는지, 그리고 사용자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한 사전제약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드라마에 대한 드라마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이제 세대 간에 통해서 컨텐츠 스토리가 많이 변화되고 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독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빨리 답을 할게요. 유튜브는 아마 넷플릭스는 댓글이라든지 그런 피드백이 제한돼 있고 사실상 없는데, 유튜브는 댓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댓글이랑 같아요. 뭐냐? 독이자 득이에요. 왜냐하면 그 버징들이 굉장히 미리 너무 1화부터 모든 걸 재단하고, 사실은 이제 롱폼에 좀 안 맞는 거가, 숏폼은 그 5분에서 다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있든 지지가 있든 그 안에서 사실은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쫙 봐야 되는데 영화로 치면은 10분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식이거든요. 자, 극한 직업 10분 보다가 저는 재밌습니다. 10분 보다가 누구는 나 이런 영화 안 볼 겁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또 이런 식 OTT에서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TV라든지 앞으로 더 웨이브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를 한다면은 그 버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승할 기회, 그 발판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노이즈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안 좋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를 들어갈 것이냐 관건일 텐데, 저한테 득이 됐던 거는 마지막 16부까지 했을 때 16부의 댓글들이 단순히 기분 좋은 칭찬만 있어서가 아니라 시즌2에 관한 굉장히 많은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살짝 말씀 못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 한국 드라마처럼 완결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안 되고, 시즌2를 짐작하거나 기다릴 수 있게 열린 결말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약간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은 몇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었지만은 딱 안이 없었는데, 그 댓글들 보면서 다 사실은 채집을 스크랩을 해놨어요. 요거대로만 쓰면 시즌3까지도 만들 수 있겠다는 정도로 약간 그런 식의 인터랙션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버징이라는 거는, 그 피드백이라는 거는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작자라기보다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플랫폼과 모두가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앞으로 제일 큰 어떤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비해서 또 의견을 개진하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다는 미디어의 어떤 그 속성이 이런 어떤 댓글들을 또 굉장히 많이 불러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TV라든지 그러니까 지상파 TV, 뭐 케이블 TV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디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사연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라는 것이 다 존재를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어떤 그 객관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얻기 쉽지 않다. 또 생생한 어떤 피드백을 받기 쉽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또 OTT들이 굉장히 좀 좋은 환경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PD님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 댓글은 저는 엄청난 수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컨텐츠를 봐서 이제 글까지 남긴다? 그건 굉장한 수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 댓글에서 과연 어떤 키워드가 많이 언급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도 많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 아마 전략적으로 미디어를 다음에 내가 준비할 때, 컨텐츠를 준비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넷플릭스도 이렇게 뭐 정확하게 뭐 댓글을 다는 장치나 이런 건 없지만 뭐 덤스업이라든지 덤스다운이라든지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외부 사이트들에서 뭐 버즈량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통해서 당연히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피드백이 반영돼야 좋은 컨텐츠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 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미래에 사랑받을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알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앞서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저도 한번 유추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훌륭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이 이제 차기작으로 만들고 계신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선택하셨을 테니까 미래 컨텐츠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부터 또 배우 그리고 PD님으로 그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혹은 만드실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이제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는 사람인데 요새는 약간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그게 이제 매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이나 스토리텔링의 전술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요청들이 오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오히려 엉뚱하게도 전통적으로 영화에 지금 전통적인 개념의 극장용 영화를 한 2개 정도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살아남을 거라는 믿음과 충성을 갖고, 유튜브나 모든 것들이 기다려주지 않는 매체라면 영화는 약간 기다려주는 매체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맨 끝에 의미가 있는 거가 나온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기다려주잖아요.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화, TV에서도 살아남았고 그 험난한 시간을 거치며 살아남은 영화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저는 지금 영화 싱크홀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넷플릭스에서 킹덤 2, 시즌 2가 방영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사랑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배우로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진 배우. 자, PD님도. 네, 아까 그 김태훈님이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박나래 씨랑 농염주의보라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었거든요. 그 SBS에서 근무할 때는 사실은 코미디라는 장르를 제가 예능 PD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인은 항상 버라이어티 같은 큰 프로그램이고, 그만큼 지금 플랫폼들이 다양해지면서 그렇게 소외받던 장르들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제작자들한테. 그리고 또 그런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셨다는 것 자체가 좀 시사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주요한 장르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제 한국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역으로 저희 이제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 많고 컨텐츠 잘 만드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시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뭐 남미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된 만큼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다양하게 고려하고 한다면 뭐 당연히 생각들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 그 스탠드 코미디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뭐 차별이라든지 혹은 여성의 어떤 위치라든지 또는 종교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든지 정치를 바라보는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시사풍자를 하고 있는 스탠드 코미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다큐멘터리보다는 훨씬 더 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한 세 분들과 함께 콘텐츠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해 주신 김태훈 칼럼니스트께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산업이라는 것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성장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글로벌 Z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콘텐츠가 사랑받을 수 있을지라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는 여러분께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넷플릭스라는 거대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 걱정도 많이 하셨었는데 동남아 진출이나 중국 진출을 위해서 또 우리의 콘텐츠가 필요한 것을 알고 넷플릭스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플랫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전 시간 모두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 잠시 점심 식사하신 후에 1시 반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하실 때 배포받으신 식권을 호텔 직원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식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 세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